이제 집을 임대차로 살다가 네. 이사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트러블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 또 임대 놨다가 이사 가면 네. 뭐 집이 부서진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다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 네. 이사 가면서 돌려받는다. 그렇죠. 요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짐 빼면서 받는다. 그래서 받는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내가 집을 이사할 때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뭐 계약금 정도는 미리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돈이 있어야 다른 데 계약을 그렇죠. 하지. 네. 요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마치 어떤 권리가 아니냐. 요렇게 관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약금 좀 줘라. 내가 계약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난 못 나가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 3억이라고 치면 이제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사를 가야 될 때 뭐 한 3천만 원 정도는 줘라. 나도 이제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계약금 걸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할 때 뭐 다른 이제 특약 같은 게 없다면 법적으로는 세입자한테 이런 권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해 보자 그러면 이게 보증금 돌려주는 거, 보증금 반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하는 거, 임대차 목적물 명도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임대차 목적물 인도 그 부분하고는 동시행이다. 그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동시행이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미리 내달라. 명도하기 전에 미리 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특약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목적물 인도 그런 부분들이 동시행이기 때문에 요 지금 세입자 주장은 법적으로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돈이 없으면 또 이걸 좀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세입자가. 그렇죠. 이제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더구나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이 세입자가 이제 이사 만기를 앞두고,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됐단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그거 어떻게 말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선천 받았으면, 그건 나도 이제 그 돈 받아서 다른데 계약하는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그죠?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게 동시행 문제이기 때문에 명도와 동시행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제 그게 결론이긴 한데. 제가 워낙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아서 야,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증금 돌려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세입자도 임대인한테 협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다른 세입자 들어와서 그 보증금으로 내가 돈 받아 나간다 라는 부분을 조금은 양해하고 만기가 딱 되더라도 소송을 안 거는 거예요. 그렇죠.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양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세입자가 임대인을 위해서 양해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양해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은 다른 세입자가 오기 위해서 집도 보여주고. 그렇죠. 법적인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집을 저는 못 보여주겠어요.
내 점유권이 내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집도 좀 보여주고 이런 협조를 좀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대인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집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금을 일부라도 좀 먼저 내주는 그런 부분을 그 관례로 생각할 수도 관례로 있네. 예. 네. 서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관행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세입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관행처럼 하다 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단순히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권리가 아니냐. 왜 안 줘요? 이렇게. 저 다음에 전에 이사했던 집은 그렇게 줬는데 그리고 왜 당신은 왜 안 주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이렇게 오해된 것이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어쨌든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세입자가 내가 이사 가기 전에 뭔가 돈이라도 좀 계약할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한다면 계약서에 쓰셔야 돼요. 처음에 네, 계약할 때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보증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반환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고 나머지 90%의 반환은 명도와 동시에 진행한다. 이 정도로 써놓으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전에는 좀 돌려줘야 된다, 미리. 그런 부분이 약속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특약이 없으면 네. 무조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약속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좀 양보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도 거기에 대응해서 또 그럼 나도 좀 한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집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썼을 때 나중에 임대인이 그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미리 계약서에 좀 써놓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 이게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협조한다든지 또는 이 뭐 다른 세입자 보증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만기 2개월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다. 유예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써놓게 되면 소송을 바로 못 하는 거죠. 네, 서로 그렇죠. 한 발자국씩 양보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계약으로서도 담아 놓으면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계약이 좀 합리화되는 그런 약간 그 수준 높은 그런 계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늘 이제 일상생활에서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계약 관계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계약하는지 그게 따라서 많이 권리관계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뭐 외국 사례를 보면 계약서가 몇 장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진짜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특약 부분 좀 써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 이제 계약을 경시하는, 계약을 경시하는. 만약에 이제 계약을 제대로 못 해놓고 법이 그냥 나를 알아서 보여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낀 계약,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이제 계약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나를 위해서 그렇죠. 돈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죠. 자기가 짚어야죠. 짚어야 됩니다. 예. 제가 옛날 때는 약간 믿고 서로 그냥 그런 게 신뢰가 좀 있었는데 네. 요새는 좀 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꼼꼼하게. 예. 그런 이제 환경이 계약을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은 발전시킬 수 있는, 내가 요거는, 양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요거는 꼭 계약서에 집어넣어야겠다. 요렇게 이제 마음 먹고 계약서를 좀 신경 쓰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거죠. 네. 지금 사회가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말씀 한번 더 드려보면 이게 이제 이제 우스운 이야기가 우리가
계약 내용이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네. 뭐 이 사람은 이거 해달라. 저 사람은 또 그러면 나도 요거 해달라. 이렇게 그럼 자꾸. 나도 이 문구 넣을래. 그렇죠. 네, 요거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계약 내용이 계속 복잡해지면 계약 파토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되도록이면 계약 내용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서로 주장을 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또 계약하기 전까지는 서로 못 만나게 하잖아요. 연락처를 안 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달해 드릴게요. 예, 예. 전달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계약서 쓰는 그 직전까지도 조금 이게 분리해 놓고 서로 요구 사항이 좀 바로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나를 위해서 계약 내용을 잘 적어줄 것이다, 모든 걸 다 담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오히려 차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서울은 전세금이 높잖아요. 막 10억 막 그런 전세금도 많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꼼꼼히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뭐 보증금이 이제 그 전 재산에 가까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 체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계약으로서 미리 좀 잘 다듬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